어차피 죽으면 물려주실 집인데 요양원 들어가시는 김에 명의나 사업 자금으로 넘겨주시죠. 설날 아침 해외여행 가방을 챙기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 비정한 한마디는 30년 모성애를 순식간에 난도질했습니다. 평생 파출부와 식당 일을 전전하며 마련한 32평 아파트가 자식들에게는 그저 탐욕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고 갓 돌진한 아들을 등에 업은 채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던 한정숙 씨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락스독에 손이 짓물러가며 지켜온 이 성벽이 훗날 자신을 가두고 버릴 감옥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68배 한정숙입니다. 30년 넘게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오로지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30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고 돌잡이도 안 된 아들을 등에 업은 채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을 긁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락스독에 손가락 끝이 갈라져 진물이 터져도 엄마 나중에 내가 호강시켜 줄게라던 아들의 그 한마디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버틴 끝에 이 32평 아파트를 마련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헌신이 결국 저를 요양원으로 내몰고 제 집까지 빼앗으려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10분. 차가운 겨울 새벽의 공기가 코끝을 찌릅니다. 유난히 추운 올해 설날 아침입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정숙의 몸은 알람도 없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평생을 남의 집 청소와 식당 뒷일을 하며 살아온 덕분에 몸에 박힌 노동의 습관은 단 하루의 늦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숙은 삐걱거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한기가 도는 방 안에서 낡은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현주가 자는 안방은 보일러 열기가 후끈하겠지만 정숙이 지내는 북향 끝방은 외벽을 타고 들어오는 서슬퍼런 칼바람이 그대로 스며드는 곳입니다. 거실로 나선 정숙은 습관적으로 집안의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현주가 아이들과 해외여행 가기 전 마지막으로 시켜 먹었다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식탁 위에 성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휴. 정숙은 소리 없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32평 아파트는 정숙이 30년 동안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식당 바닥을 기며 번 돈으로 산 정숙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정숙은 주인은커녕 월급 한 푼 받지 않는 고용인에 가까웠습니다. 정숙은 기름기가 눌어붙은 그릇들을 싱크대에 옮기고 뼈마디가 뒤틀린 손으로 찬물을 틀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면 가스비가 많이 나온다고 현주가 눈치를 준 뒤로 정숙은 웬만하면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어우, 춥네. 잠시 후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며느리 이현주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명절 아침임에도 현주는 정숙에게 새해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숙이 정성껏 끓이고 있는 소고기 무국 냄새에 코를 찡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오늘 공항 가기 전에 아침 든든히 먹어야지. 민준이랑 애들이 좋아하는 국 끓였다. 정숙의 말에 현주는 냉장고에서 유기농 주스를 꺼내 마시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여행 땐 비행기 기내식 먹어야 해서 아침은 가볍게 과일만 먹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명절에 무슨 국이에요? 촌스럽게.
애들도 양식 스타일이 좋다고 했잖아요. 정숙의 정성이 담긴 솥 안의 국물은 현주의 말 한마디에 그저 촌스러운 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현주는 정숙이 설거지하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 듯 식탁 위에 놓인 명절 봉투와 여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곧이어 거실로 나온 아들 민주는 스마트폰으로 여행지 날씨를 확인하며 정숙의 눈을 피했습니다. 민준아, 그래도 떡국은 한 그릇 먹고 가야지. 오늘 설날인데. 엄마, 현주 말이 맞아. 공항 가서 수속 밟으려면 바빠. 그리고 요새 누가 설날에 집에서 떡국 끓여 먹어? 남들 다 해외로 나가는데. 아, 엄마는 우리 없는 동안 베란다, 유리창 청소 좀 싹 해놔. 먼지 끼니까 보기 싫더라고. 민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무심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남겨질 설 연휴의 외로움보다는 본인들의 여행 계획과 다녀왔을 때 깨끗해져 있을 집의 상태가 더 중요한 듯 보였습니다. 현주는 여행용 캐리어를 현관 쪽으로 밀어두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일본 가 있는 동안 보일러 너무 세게 돌리지 마세요. 낮에는 외출 모드로 해두시고요. 가스비가 저번 달에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집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이 집을 사기 위해 정숙이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그들은 기억조차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식탁 끝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그들이 남기고 간 무심한 말들을 가만히 씹어 삼켰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며 들뜬 웃음소리가 현관문을 넘어 복도로 사라질 때까지 정숙은 멍하니 끓어오르는 국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숙이 차려내는 마지막 아침상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민준과 현주는 꿈에도 모른 채 공항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민준이가 첫 돌을 갓 넘겼을 무렵 정숙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퇴근길 사고로 유언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고 정숙의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돌잡이도 하지 못한 어린 자식뿐이었습니다. 슬퍼할 겨를조차 사치였습니다. 등에 업힌 민준이의 작은 숨소리가 정숙을 세상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때부터 한정숙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 남은 거친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이 처음 시작한 일은 새벽 시장의 생선 손질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살점을 베어내던 새벽사시, 꽁꽁 얼어붙은 명태를 칼로 내리치면 얼음 파편이 뺨에 박혀 피가 맺혔습니다. 고무장갑 속 손가락은 동상으로 벌겋게 붓고 진물이 났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벌어들일 몇천 원으로 민준이의 분유를 사고 내일은 고깃국을 끓여줄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살갑 깊숙이 배어 지하철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을 때면 정숙은 창문에 비친 제 초라한 물꼬를 보며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식당 설거지, 빌딩 복도 청소, 남의 집 화장실 변기까지 닦으며 정숙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락스독에 절어 갈라진 손등은 1년 내내 아물 날이 없었고 무거운 물걸레를 짜느라 뒤틀린 손목은 비가 오는 날이면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피땀으로 일궈낸 돈을 정숙은 자신을 위해선 단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시장 바닥에서 버려진 배추 겉잎을 모아 시래기국을 끓여 먹으면서도 민준이만큼은 남들에게 기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비싼 브랜드 운동화를 사주고 학원비 봉투를 건넬 때마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라고 했던 그 말. 정숙은 그 말 한마디를 생명줄처럼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개미처럼 살아 드디어 이 32평 아파트를 분양받던 날 정숙은 텅 빈 거실 바닥을 어루만지며
꺼꺼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우리 민준이 남의 집 눈치 안 보게 해줄 수 있어. 하늘에 대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소중했던 내 집은 이제 정숙에게 가장 잔인한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설날 해외여행을 떠난다며 들떠있던 아들 민준과 며느리 현주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굳은 살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배경이자 치워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구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탱해온 정숙의 거친 손은 이제 그들을 향한 헌신이 아닌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결혼을 앞두고 정숙에게 말했을 때 정숙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고 똑똑해 보이는 현주를 배필로 맞이했습니다. 정숙은 망설임 없이 제안했습니다. 집 구할 돈 아껴서 너희끼리 알콩달콩 살아라. 이 집 안방 내줄 테니 들어와 살아. 그것이 정숙이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현주가 들어오면서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현주는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인테리어를 바꿔야 한다며 정숙이 애지중지하던 낡은 가구들을 하나둘 내다버렸습니다. 정숙의 손때가 묻은 장식장 대신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이 거실을 차지했고 정숙은 자연스럽게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끝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갈등은 집의 명예 문제였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무렵 현주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증여세니 뭐니 세금이 무섭다는데 차라리 지금 민준 씨 이름으로 명의를 넘겨주시는 게 어때요? 나중에 복잡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옆에서 밥을 먹던 민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건데 미리 관리하는 게 편하죠. 현주가 재테크에도 밝으니까 맡겨보세요. 그때 정숙은 본능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세월 파출부 일을 하며 남의 집 변기를 닦을 때도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정숙을 버티게 한 유일한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내가 살아있으니 내 이름으로 두련다. 정숙의 단호한 태도에 현주의 얼굴은 차갑게 식었고 그날 이후 집안에서의 정숙은 주인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락했습니다. 현주는 정숙에게 노골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옷은 따로 세탁해 주세요. 어머니 작업복이랑 같이 돌리니까 냄새가 배는 것 같아서요. 정숙의 30년 노동이 담긴 옷을 냄새나는 작업복이라 치부하는 말에 정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 민주는 그저 TV 볼륨만 높였습니다.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내준 안방은 이미 정숙의 금지 구역이 되었고 거실조차 현주의 허락 없이는 편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요. 설날 아침 해외여행을 떠나며 집 잘 지키고 계세요라고 말하던 현주의 눈빛은 집주인을 향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휴가 가는 주인이 집에 남겨진 가사 도우미에게 던지는 업무 지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정숙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여전히 한정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 거다. 내 피와 눈물로 세운 내 성이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이 잔인한 무임금 노동의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열쇠는 결국 이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해외로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숙은 며칠째 계속되는 명치 끝의 통증과 오한에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파출부 시절부터 얻은 지병이겠거니 하며 참고 넘기려 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현주가 방에서 나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눈동자엔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정숙이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명치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다. 정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주는 시계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민준 씨도 바쁘고 저도 애들 학원 라이딩 해야 하는데 정 힘드시면 혼자 택시 타고 다녀오실 수 있죠? 그리고 어머니 아프시면 이번 설에 우리 여행 갈 때 애들 뒤치다꺼리는 누가 해요? 집안일 밀리면 저 다녀와서 정말 골치 아픈데. 현주에게 시어머니의 통증은 그저 집안일 공백을 야기하는 변수일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저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약 잘 챙겨 먹어라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려던 정숙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에 발을 멈췄습니다. 자기야, 이번 기회에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는 거 어때?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우리 일본 다녀온 뒤에 본격적으로 입소 상담 받아보자. 요즘 호텔급 시설도 많다며. 현주의 목소리는 명쾌하고 당당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들려온 민준의 대답은 정숙의 심장에 더 깊은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래야겠지? 안 그래도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 말이야.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시면 바로 처분해서 내 사업 자금으로 좀 보태려고.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그게 훨씬 깔끔하잖아. 현주 내 명의로 된 새 아파트로 옮길 때 보태기도 좋고. 맞아. 어머니도 나중엔 이해하실 거야. 어차피 이 집에 계속 계셔봤자 관리비만 많이 나오고 우리도 불편하잖아. 이번 설에 다녀오면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봐. 효도하는 셈 치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민주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숙의 평생이 담긴 집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 제 입속을 채울지 현주와 머리를 맞대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어둠 속에서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며 입술이 터지도록 참아왔던 그 세월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오한 때문인지 아니면 배신감 때문인지 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자식이라서, 하나뿐인 내 아들이라서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온 70년 인생의 모든 정당성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 위로 단단한 결심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요양원. 내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 너희 뜻대로 되나 보자. 설날 당일 아침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문을 나서는 민준과 현주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마침내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베란다 창틀이랑 냉장고 청소 꼭 해두세요. 현주의 마지막 당부는 배웅조차 받지 못한 채 복도 끝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막이 찾아오자 정숙은 현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칠순을 앞둔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평생 락스물에 담가져 마디가 뒤틀린 손, 남의 집 바닥을 기느라 굽어버린 허리, 그리고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 생기를 잃어버린 흐릿한 눈동자.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한정숙, 너 참 지독하게도 살았다. 입 밖으로 내뱉은 자신의 이름이 낯설어 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녀는 민준이 엄마였고 할머니였으며 이 집의 무임금 파출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요양원과 재산 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그 모든 가짜 껍데기들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정숙은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점령하고 있던, 원래는 정숙의 것이었던 그 넓은 방. 침대 머리맡에 놓인 그들의 화려한 웨딩 사진과 고가의 가전제품들을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정숙은 망설임 없이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보자기 안에 숨겨두었던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나를 짐으로 여긴다면 나도 너희를 내 인생에서 치워주마. 결심은 서슬 퍼런 칼날처럼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곧바로 평생의 유일한 친구이자 강원도 고성에서 작게 펜션을 운영하는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나다. 정숙이, 너 저번에 말했던 그 바닷가 근처 작은 집 아직 비어있니? 그래, 내가 갈게. 지금 당장. 친구와의 통화를 끝낸 정숙의 움직임은 평소에 굼뜬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머릿속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에도 문을 여는 부동산 중개업소 리스트를 확인했고 미리 연락해둔 금매 전문업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2평 아파트, 시세보다 5천만 원 낮게. 잔금 처리 일주일 내 가능. 정숙은 며느리 현주가 평소 어머니 냄새 배니까 섞지 마세요라며 구박하던 거실 세탁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옷가지들을 모두 꺼내 방 한가운데 던져두었습니다. 대신 현주가 아끼던 고가의 그릇 세트와 민준의 골프채, 아이들의 수입 장난감들을 거실 바닥에 박스째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독립? 그래,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내가 선물해주마. 내 피땀으로 세운 이 성벽 밖으로 말이다. 정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여두었던 소고기 무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망설임 없이 냄비째 들어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촥 소리를 내며 사라지는 국물과 함께 정숙의 미련도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민준이 엄마는 없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홀로 선 정숙은 68년 만에 처음으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해외여행이 끝날 즈음 이 집의 주인은 더 이상 정숙이 아닐 것이며 그들이 돌아와 마주할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닌 차갑게 닫힌 현관문과 복도에 내팽개쳐진 자신들의 짐뿐일 것입니다. 가족들이 일본으로 떠난 설날 오후 정숙은 30년간 몸에 밴 가사 노동자의 부지런함을 이번에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미리 연락해둔 금매 전문 부동산 중개인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5천만 원 낮은 금매라는 조건에 업자는 버선발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집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집이 새 집처럼 깨끗해요. 중개인의 칭찬에 정숙은 쓰디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무릎이 나가도록 기어다니며 닦아낸 바닥이고 지문이 닳도록 문질러온 창틀이었습니다. 정숙은 망설임 없이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다 치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돈은 조금 깎아줘도 되니까 무조건 빨리요. 중개인은 정숙의 단호함에 놀라면서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단지의 집은 워낙 인기가 좋아 그 가격이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할 사람이 줄을 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날 저녁부터 정숙은 본격적인 짐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30평대 넓은 아파트였지만 막상 정숙이 가져갈 짐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나일론 카디건 몇 벌, 손때 묻은 요리책 한 권, 그리고 민준이 아주 어릴 적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조잡한 종이 카네이션 하나. 정숙은 그 카네이션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차갑게 구겨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다 버려야 내가 산다. 정숙은 며느리 현주와 아들 민준의 짐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들, 민준의 값비싼 시계들, 아이들의 수입교구들. 평소 정숙이 손만 대도 현주가 어머니, 이거 비싼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라며 눈살을 붉혔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시장에서 사온 커다란 이삿짐 박스들을 거실에 늘어놓고 그들의 짐을 무심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소중하게 다룰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튿날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근처에 살던 신혼부부가 집을 보자마자 계약금을 넣겠다고 했답니다. 정숙은 설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거액의 잔금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30년간 민준의 가족요금제에 묶여있던 번호를 해지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단독 명의의 새 번호를 개설했습니다. 이제 민준이 전화를 걸어도 현주가 청소 지시 문자를 보내도 정숙에게는 닿지 않을 것입니다. 짐 정리를 마친 거실에는 이제 가족들의 짐이 담긴 박스 수십 개가 성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박스 위에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강민준, 이현주 귀하. 여행지에서 화려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을 아들 내외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날 이 집의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을 것이고 이 화려한 아파트는 더 이상 그들의 안식처가 아닐 것입니다. 정숙은 텅 빈 자신의 방 바닥에 앉아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집이 아닌 나의 집을 떠날 준비를 마친 정숙의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 32평 아파트는 평소보다 훨씬 넓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화려한 소파와 TV는 신혼부부에게 넘기기로 했기에 집안은 횡댕그레했습니다. 오로지 벽면을 따라 쌓인 아들 내외의 짐 박스들만이 이 집에 그들이 살았음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정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차려냈던 그 공간에서 정숙은 처음으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소박했습니다. 흰 쌀밥에 평소 현주가 냄새난다고 질색하던 청국장, 그리고 정숙이 가장 좋아하는 잘 익은 파김치였습니다. 어머니, 집안에 청국장 냄새 배면 애들 옷에 다 스며들어요. 웬만하면 밖에서 사드세요. 현주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정숙은 코웃음을 치며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뚝배기를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석진 식탁 끝머리에 앉아 남은 반찬을 해치웠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숙은 이 집에서 가장 상전 대접을 받던 민준의 자리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한 숟가락 크게 뜬 청국장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자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평생 남의 입에 들어갈 고기 반찬만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이 무슨 맛을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맛있네. 참 맛있어. 정숙의 눈에서 툭 눈물 한 방울이 밥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정숙은 설거지를 끝내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안방 문지방을 넘으며 민준을 키워낸 세월을 털어냈고 베란다 창틀을 닦으며 현주의 잔소리를 씻어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민준의 돌잔치 때 찍은 가족사진이 걸려있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 엄마이기 전에 한정숙이었다. 그걸 잊고 산 게 내 잘못이었지. 정숙은 작은 가방 하나와 이삿짐 박스 몇 개를 챙겨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짐이 이토록 적다는 사실이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정숙은 거실 불을 끄고 베란다 너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아들 내외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옵니다. 그들은 이 문 앞에서 절망하겠지만 정숙은 저 넓은 세상 어딘가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차갑지만 신선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68세 한정숙의 진짜 인생은 바로 이 텅 빈 집의 어둠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민준과 현주의 얼굴에는 여행의 피로와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면세점에서 산 장난감 꾸러미를 하나씩 들고 있었고 현주의 어깨에는 새로 장만한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지요. 아우, 피곤해. 그래도 집이 최고지. 어머니가 청소 싹 해놓으셨겠지? 창틀 먼지 확인해 봐야지. 현주는 당연하다는 듯 현관문 앞에 서서 익숙하게 도어락 덮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비밀번호 6자리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띠리릭. 왜 안 열리지? 여보, 당신이 좀 해봐. 민준이 투덜대며 다가와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은 요지부동이었고 차가운 경고음만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벨을 눌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문 좀 열어봐요.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던 그때 현주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 여보,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비상계단 쪽 어두운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이삿짐 박스들. 그 위에는 강민준, 이현주 귀하라는 정숙의 정갈하지만 단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주가 미친 듯이 박스 하나를 뜯어내자 그 안에는 자신이 아끼던 옷가지와 화장품, 그리고 민준의 골프채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어머니가 우리 짐을 다 밖으로 뺀 거야? 미쳤나 봐. 이 노인네가 진짜. 현주가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소리를 지를 때 집안에서 낯선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옷차림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밤늦게 왜 이렇게 소란입니까? 누구냐니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당신 누구야?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민준의 고함에 남자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확정일자까지 찍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이 집 지난주에 전 주인 한정숙 씨한테 정식으로 매수해서 어제 이사 온 집입니다. 잔금 처리까지 다 끝났고요. 짐은 전 주인분이 복도에 빼두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영업 방해와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민준과 현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하얗다 못해 푸르게 질려버렸습니다. 평생 제 손바닥 안에서 부려먹던 착한 엄마가, 월급 없는 식모 같던 노파가 자신들의 안식처이자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이 집을 통째로 팔아치우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박스를 부여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 어디 갔어? 내 샤넬 가방, 내 패물함. 하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민준의 휴대폰 진동 소리였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정숙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 민준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화면에는 정숙이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보내는 짧고도 서늘한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화면에 뜬 문자는 짧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전화해라. 마지막이다. 민준은 허겁지겁 그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늘 듣던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단단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니?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팔다니요? 우리 집은 왜 복도에 나와 있고 저 남자는 또 누구예요? 엄마 어디예요? 당장 안 오세요? 민준의 고함에 옆에 있던 현주도 휴대폰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남의 짐을 이렇게 함부로 내놓으면 어떡해요? 우리 예물이며 가방이며 없어졌으면 어머니가 책임질 거예요? 당장 집 다시 돌려놓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막이 흐르더니 정숙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웃음이라기보다는 허탈함과 해방감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남의 짐이라니 현주야.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었다. 내 피땀으로 산 집에서 내 맘대로 내 짐 빼고 남의 짐 밖으로 내놓은 게 무슨 법에 걸리니? 그리고 민준아, 너는 아까부터 엄마 안부보다 집 걱정, 짐 걱정뿐이구나. 엄마, 장난하지 마세요. 우리 설날 지나고 바로 애들 학교 보내야 하고 나 사업 자금으로 그 집 담보 대출 받으려고 계획 다 짜놨단 말이에요.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엄마는 웃음이 나와요? 민준의 절규에 정숙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업 자금? 그래, 내 아내랑 속닥거리던 요양원 계획 말이지.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 너희는 내 집 팔아서 새 아파트 갈 궁리만 하더구나. 30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지, 너희에겐 그저 당연한 유산이었겠지. 하지만 틀렸다. 이 집은 내 30년 노동의 대가이고 내 노후 자금이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내 남은 수명까지 갉아먹으려던 너희에게 줄 돈은 단 1원도 없어.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아드린 건 생각 안 하세요? 현주의 뻔뻔한 말에 정숙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모시고 살아? 월급 한 푼 안 주고 가사 도우미에 입주 보모로 부려먹은 게 모시고 산 거니? 내가 계산해봤다. 지난 몇 년간 너희 집안일 해주고 애들 키워준 비용, 시세대로 따지면 너희가 나한테 줘야 할 돈이 억 단위가 넘어. 그 돈 안 청구하고 조용히 집 한 돈만 들고 떠나는 걸 고맙게 생각해라. 엄마, 엄마.
전화 끊는다. 번호도 바꿀 거니 찾을 생각 마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어머니 없는 자유, 이제 마음껏 누려봐. 아, 복도의 짐은 내일 아침이면 관리사무소에서 치운다니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뚝! 무자비하게 끊긴 신호음만이 민준의 귀를 때렸습니다. 민준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흩어진 옷가지를 부여잡고 통곡하는 현주와 멍하니 닫힌 현관문만 바라보는 민준.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함부로 대했던 그 늙은 노모가 사실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었음을, 그리고 그 기둥을 스스로 도끼질에 무너뜨린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설날의 찬바람이 복도를 훑고 지나갔지만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줄 집도 밥상도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작은 바닷가 마을. 해가 뜨기 전에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아파트 복도에서 느끼던 그 비릿하고 습한 냉기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시골집, 천장에 비친 창살 그림자가 평화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하려던 정숙은 이내 멈칫하며 다시 이불 속으로 발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 6시 정각에 맞춰 끓여야 할 국도, 며느리 현주의 눈치를 보며 치워야 할 술병도, 아들 민준의 무심한 말투에 상처받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제 좀 천천히 일어나자. 정숙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정숙은 투박한 외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진한 바다 내음.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울던 그 시절의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냄새가 아니라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모래사장에 찍히는 자신의 발자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뒷모습만 쫓으며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민준의 등굣길, 현주의 출근길, 손주들의 학원 가방. 하지만 이제 정숙의 앞에는 오로지 끝없는 수평선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작은 상을 펴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가자미 한 마리를 굽고 직접 담근 투박한 된장으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누구의 입맛에 맞출 필요도 없이 오로지 자신이 좋아하는 간으로 맞춘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맛있네. 정말 맛있어. 정숙은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 입에 넣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토록 밥맛이 달았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숙은 책상 위에 놓인 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정숙은 정갈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한정숙, 68세. 오늘부터 나의 인생을 기록하다. 민준이 엄마도 할머니도 가사 도우미도 아닌 오로지 한정숙 세 글자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지금쯤 좁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희생을 권리로 아는 자식들에게 정숙이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은 바로 부재였으니까요. 정숙은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수고했다며 정숙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도착한 자신의 인생. 정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